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영토는 우리가 막연하게 꿈꾸는 것보다 훨씬 좁고 폐쇄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도 수천 개의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어지며 이른바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리가 멀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힘이 시공간 자체를 밀어내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류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고 빛의 속도에 근접한 추진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결코 넘을 수 없는 명확하고 냉혹한 한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관측 가능한 우주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이미 인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금지된 영역이 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달린다 해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도피,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라는 종이 멸종하기 전, 혹은 우주가 완전히 식어버리기 전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은 정확히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라는 존재가 여행할 수 있는 최후의 경계선을 지도 위에 그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천문학적인 장애물들과 인류를 특정한 우주적 거품 안에 가두어버리는 비정한 물리학적 법칙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성간매질의 가혹한 환경과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힘들이 어떻게 우리의 여정을 제한하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과학적 탐구와 엄밀한 분석을 지속하고 매일같이 우주의 끝을 탐구하는 우리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인류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 이 프로젝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공학적 수준과 현대 물리학이 허용하는 이론적 극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화성 궤도에 탐사선을 보내거나 태양계의 아주 얕은 변두리를 겨우 긁고 지나간 보이저 탐사선 수준의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치를 찾기 위해서는 열역학 법칙과 입자 물리학의 정수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 소멸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추진력으로 삼는 반물질 추진 엔진을 장착하고 광속의 상당 부분까지 가속할 수 있는 거대한 성간 우주선을 상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이런 이상적인 기술적 토대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시공간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인류가 떠날 수 있는 가장 긴 여행의 거리는 우주선의 속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속도와의 처절한 경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분석은 6단계의 구조적 여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태양계의 중력을 뿌리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결국 중력이 암흑 에너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마는 그 절망적인 경계선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나머지 우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려 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그리고 우주론적 장벽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물리학의 법칙이 허용하는 최후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거대한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숙제는 바로 우리가 태어난 요람, 즉 태양계의 중력적 구속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저 1호나 2호가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제 막 집 앞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에 손을 얹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태양계 경계는 태양풍이 미치는 헬리오스피어를 넘어 태양의 중력이 마지막으로 힘을 발휘하는 오르트 구름에 도달해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먼지와 얼음의 띠를 통과하는 것조차 현재의 화학적 추진 체계로는 수만 년의 시간이 걸리는 절망적인 과업입니다. 궤도 역학의 엄격한 법칙에 따라 태양의 중력 우물에서 영원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탈출 속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연료를 많이 태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로켓은 에너지 밀도의 한계로 인해 가속 효율이 극히 낮으며 이는 광활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도구입니다. 성간매질의 밀도와 태양계 외곽의 광활한 거리를 고려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우주 항해는 거대한 대양의 발가락 끝을 살짝 담근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태양계를 뒤로 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으로 향하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는 비로소 아인슈타인이 남긴 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세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 현상은 우주선에 탑승한 승무원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지구에 남겨진 인류에게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이별의 예고장과 같습니다. 또한 성간 공간에 흩어져 있는 아주 미세한 수소 원자나 먼지 입자들은 광속의 절반 이상으로 달리는 우주선에게는 그 자체로 파괴적인 폭탄이 됩니다. 단 하나의 원자조차 우주선의 장갑에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기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동 에너지의 재앙을 극복하고 성간 거리를 주파하기 위해서는 핵융합이나 반물질 소멸과 같은 극단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진 추진체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광년 단위의 거리를 인간의 수명 내에 주파하기 위한 물리학적 최소 요건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구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통신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은하계의 나선파를 따라 여행하며 마주하게 될 치명적인 감마선 폭발이나 초신성의 잔해들은 인류의 나약한 생물학적 구조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폐쇄 생태계 시스템, 즉 세대 우주선을 구축하거나 세포 수준의 깊은 냉동 수면 기술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구와의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가 지구에 닿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그 답장을 받기까지 다시 수십 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우주 여행자들은 우주라는 거대한 고립무원의 바다에 던져진 외로운 섬이 될 것입니다. 은하 중심부의 초거대 블랙홀 주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방사선 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개척하는 것 또한 물리학적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제 은하계를 넘어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국부 은하군으로 시야를 넓혀봅시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주변의 작은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단단히 묶여있는 하나의 가족과 같습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우주의 가속 팽창 속에서도 서로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유일한 거대 구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여행의 한계선은 바로 이 국부 은하군의 중력 경계와 일치합니다. 이 거대한 중력의 닻을 끊고 더 깊은 은하계 밖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설령 그 에너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큰 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암흑 에너지에 의해 우리로부터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먼 우주의 은하들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시공간 자체를 늘려버립니다. 이것은 우주선이 공간 속을 이동하는 속도가 아니라 우주선이 딛고 있는 바닥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들과 우리 사이의 공간은 매 순간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를 추월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지만 시공간 자체의 팽창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만든다 해도 우리로부터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은하들을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마주한 우주론적 지평선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빛을 쏘아 보낸다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 그곳은 이미 우리와 영원히 단절된 우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여행의 종착지는 우리가 속한 국부 은하군 내부의 어느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광속의 99%로 달릴 수 있는 기술을 얻는다 해도 국부 은하군 밖에 있는 라니아케아 최운하단의 다른 은하들에 도달할 가능성은 매초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암흑 에너지는 우리 주변의 은하들을 지평선 너머로 밀어낼 것이고 먼 미래의 후손들은 밤하늘에서 우리 은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고립된 우주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 결국 물리학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작은 중력의 거품 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광활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탐험할 수 있는 영역은 팽창하는 시공간의 무자비함 속에서 매 순간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우주의 냉혹한 진실이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후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내딛는 첫걸음은 흔히 달이나 화성 같은 가까운 천체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수많은 SF 영화와 과학 뉴스들은 인류가 곧 태양계를 넘나드는 대항해 시대를 열 것처럼 말하지만 냉혹한 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요람 밖으로 발가락 하나조차 제대로 내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류가 꿈꿀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중력의 우물, 즉 태양계의 중력적 구속을 완전히 뿌리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의 크기와 실제 물리학적 태양계의 범위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태양계에 모형되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의 행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지만 그것은 우주의 실제 축척을 철저히 무시한 편의상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태양계 탈출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리의 감각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장벽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항성이 지배하는 중력의 영역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군주이며 그 중력의 손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그리고 끈질기게 뻗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것은 중력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는 일에 비유하자면 아주 작은 언덕을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우주로 뛰어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어떤 물체가 천체의 중력을 이기고 영원히 멀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부릅니다.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속 1.2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가 필요하지만 지구 궤도 근처에서 태양의 중력을 뿌리치고 성간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빠른 초속 42km 이상의 속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엔진을 오래 가동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궤도 역학이라는 정교한 수학적 틀 안에서 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훔치는 중력 도움 항법을 수차례 반복해야만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인류가 가진 추진 기술의 처참한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로켓은 연료를 태워 가스를 분출하는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더 많은 연료를 실으면 그 연료의 무게 때문에 우주선은 더 무거워지고 그 무거워진 우주선을 가속하기 위해 다시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로켓 방정식의 폭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의 화학 추진 기술로는 아무리 거대한 로켓을 만든다 해도 태양계를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속도를 얻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이저 1호가 수십 년 동안 비행하여 태양권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기술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수십 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가장 긴 여행의 관점에서 볼 때 보이저의 속도는 우주적 거북이의 걸음보다 느립니다. 많은 사람이 보이저 1호가 태양풍이 멈추는 헬리오페즈를 통과했을 때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의 영향권이 끝난 것일 뿐 태양의 중력적 지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태양계 끝자락에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의 보관소가 존재합니다. 이 오르트 구름은 태양에서 약 2천 천문 단위에서 시작해 멀게는 10만 천문 단위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천문 단위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오르트 구름의 규모는 인류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인 보이저 1호가 이 오르트 구름의 안쪽 경계에 도달하는 데만 앞으로 300년이 더 걸리며 그곳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무려 3만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즉 인류가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멀리 보낸 피조물조차도 아직 태양계의 앞마당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오르트 구름의 존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외계라고 부르는 성간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텅 비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조 개의 얼음 소천체들이 흩어져 있는 거대한 껍질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선은 그 어떤 보급도, 통신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극한의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태양빛조차 희미한 점으로 변해버린 그곳에서 태양의 중력은 여전히 우주선의 뒷덜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어머니 항성이 쳐놓은 중력적 울타리를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분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장벽은 바로 성간 매질의 밀도와 우주선의 상호작용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의 공간은 완전한 진공이 아닙니다. 태양풍과 성간풍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복잡한 자기장과 입자들의 소용돌이는 우주선의 전자기 기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헬리오피어라고 불리는 태양의 거품 안쪽은 태양의 자기장이 외계의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품을 벗어나는 순간 우주선과 그 안의 승무원은 은하계 전체에서 날아오는 초에너지 입자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에 노출됩니다. 이는 현재의 차폐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재앙을 의미합니다. 즉 태양계 탈출은 공학적인 속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견딜 수 있는 환경적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 여행이 얼마나 미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우주적 척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단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오르트 구름을 지나 다음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도 4년 이상을 달려야 합니다. 이 두 지점 사이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공간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추진 기술로 이 거리를 가로지르는 것은 뗏목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모한 짓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여행의 첫 장은 우리가 가진 기술적 오만을 내려놓고 태양계라는 이 거대한 구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논점 중 하나는 열역학적 효율성입니다. 현재의 화학 로켓 엔진은 연소실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엔진 자체가 녹아버리는 물리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연료를 개발한다 해도 그 에너지를 견뎌낼 물질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해결 추진이나 이온 추진 방식 역시 태양계 내에서의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태양의 중력권을 완전히 이탈하여 성간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폭발적인 가속력을 제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결국 질량 자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더 근원적인 물리 법칙에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태양계 탈출을 가짜 척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우주적 성과가 사실은 태양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아주 사소한 움직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 화성에 로봇을 보낸 것은 분명 위대한 업적이지만 그것은 집 안에서 방을 옮겨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현관문을 열고 길거리로 나서는 순간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의 그 현관문은 수조 킬로미터 두께의 오르트 구름이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현대 물리학이 허용하는 극한의 에너지 농축 기술입니다. 이 첫 번째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인류의 가장 긴 여행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태양계의 변두리를 지배하는 이 정적이고도 가혹한 환경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간의 광활함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오르트 구름의 얼음 덩어리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소행성들이 빼곡히 모여 있어 우주선이 요리조리 피해야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그 압도적인 비어있음입니다. 수만 년 동안 아무것도 마주치지 않은 채 오직 뒤편에서 점점 작아지는 태양의 희미한 빛만을 이정표 삼아 나아가야 하는 그 외로움과 고립감은 인류라는 종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심리적 장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우주 항해 1단계, 즉 태양계 탈출과 그 한계를 규명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교정해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주를 가까운 곳으로 오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르트 구름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물리적 상식과 거리의 개념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태양의 중력이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끝자락. 그곳이 바로 인류가 마주할 첫 번째 진실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요람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태양이라는 항성이 만들어낸 중력의 요람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운명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태양계의 중력적 사슬을 끊어내고 다음 단계인 성간 공간으로의 도약을 논의해야만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간과 공간의 왜곡, 그리고 물리학의 또 다른 괴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껍질인 오르트 구름을 마침내 뒤로 하고 인류의 우주선이 진정한 의미의 성간 공간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그 어떤 행성도 그 어떤 소행성도 존재하지 않는 압도적인 암흑의 심연이 펼쳐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을 첫 번째 이정표는 약 4024광년 떨어져 있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즉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입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4년 넘게 걸리는 이 거리는 숫자로 보면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거리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성간 도약을 시작하는 순간 인류는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시간과 물리학의 근본 원리와 사투를 벌이는 개척자가 됩니다. 이 여정의 중심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인류에게 남긴 거대한 선물인 상대성 이론, 그리고 그 이론이 만들어내는 기묘하고도 가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시간 지연입니다. 인류가 성간거리를 인간의 수명 내에 주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속의 상당 부분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광속의 90% 혹은 99%까지 가속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된다면 우주선 내부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SF 영화 속의 상상이 아니라 정밀한 원자시계로 이미 증명된 물리적 실체입니다. 우주선이 빨라질수록 승무원들이 느끼는 1초는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는 1초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승무원들에게는 단 몇 달처럼 느껴진 여정이 지구에서는 수십 년의 세월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불일치는 우주 여행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사회적 단절을 강요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떠나온 지구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미 노인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간 여행은 곧 과거와의 영원한 작별을 의미하며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의 강을 건너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연보다 더욱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목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성간 공간은 흔히 완벽한 진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희박한 수소 원자와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떠다니는 성간 매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우주선이 광속의 10%만 넘어서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고속으로 질주하는 우주선에게 이 미세한 입자들은 하나하나가 거대한 폭탄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수소 원자라도 광속의 절반으로 이동하는 우주선과 충돌하면 그 충격 에너지는 강력한 방사선인 감마선이나 X선을 방출하며 선체 장갑을 관통하려 듭니다. 먼지 알갱이 하나와의 충돌은 수 킬로그램의 폭약이 터지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을 지니게 되며 이는 우주선의 외벽을 순식간에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간 우주선은 단순히 빠른 배가 아니라 전면에 수미터 두께의 얼음이나 금속 차폐막을 두르거나 강력한 자기장 방패를 형성하여 다가오는 입자들을 튕겨내야 하는 거대한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의 문제는 우리가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위험해지는 성간 여행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가혹한 환경 속에서 우주선을 광속의 영역까지 밀어붙일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로켓은 이 단계에서 완전히 퇴출됩니다. 성간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다루어온 그 어떤 에너지원과도 궤를 달리합니다. 가장 유망한 후보는 핵융합 추진과 반물질 추진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인 핵융합은 수소 원자핵을 융합시켜 막대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지만 이조차도 광속의 10%에서 20%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진정으로 광속에 육박하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반물질이라는 궁극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 100% 에너지로 전환되는 쌍소멸 현상은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방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물질은 제조하기도 극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 1g만 저장 용기벽에 닿아도 우주선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반물질을 안전하게 가두고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제어하여 추진력으로 바꾸는 기술은 인류가 자연의 근본적인 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파 센타우리 시스템에 접근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알파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과 비슷한 두 개의 별과 그 주위를 멀리서 공전하는 적색과외성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이루어진 삼중 성계입니다. 이곳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간 풍경의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태양은 이제 밤하늘의 수많은 별 중 하나로 작아지고 대신 거대한 두 개의 태양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는 것은 인류의 두 번째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한 절실한 과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지구와의 실시간 통신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가 지구에 닿는 데만 4002년이 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 다시 4002년이 걸립니다. 어떠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주선의 승무원들은 오직 자신들의 지식과 자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가 수천 년간 의존해온 지구라는 거대한 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간 여행의 또 다른 핵심적인 물리학적 요소는 가속과 감속의 문제입니다. 우주선이 광속의 절반까지 가속하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급격한 가속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무원들이 지구와 같은 중력을 느끼며 편안하게 여행하려면 헬기의 가속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우주선의 절반 지점까지는 계속 가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우주선을 돌려 감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연료의 양은 우주선 전체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우주선을 거대하게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성간 여행은 단순히 빠른 우주선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질량으로 최대한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극도의 효율성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성간 공간을 떠다니는 동안 맞닥뜨릴 로컬 인터스텔라 클라우드, 즉 국부 성간 구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태양계는 현재 비교적 밀도가 높은 이 성간 구름 입자들을 통과하고 있으며 성간 여행자는 이 구름의 농도 변화에 따라 우주선 표면에 가해지는 마찰과 방사선 수치의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성간 공간은 결코 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항성풍이 충돌하고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이 수만 년 동안 떠다니며 강력한 자기장이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역동적인 전장입니다. 이 전장을 가로질러 옆 동네 항성계로 이동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그 어떤 도전보다도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결국 성간 도약이라는 두 번째 단계는 인류에게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계선 앞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는 것은 인류가 더 이상 단일 행성종이 아니라 은하계의 일원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알파 센타우리로 향하는 이 길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은하 전체를 가로지르는 진정한 우주 항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은하계의 나선팔을 따라 수만 광년을 여행해야 하는 더 거대하고 치명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블랙홀과 치명적인 방사선지대 그리고 우주의 진정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 항성계를 넘어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우주적 대양을 가로지르는 여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섭니다. 이 단계부터는 거리의 단위가 광년에서 수천, 수만 광년으로 확장되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물리적 장벽 또한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 즉 우리 은하는 지름이 약 10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소용돌이치며 존재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사이사이의 공간은 너무나도 광활하여 인류가 이제껏 쌓아온 모든 시간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은하적 규모의 여행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빛의 속도조차 이 거대한 바다 앞에서는 거북이의 걸음처럼 느리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속의 절대적인 한계는 단순히 여행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의 단절, 즉 인류 문명의 연속성이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하 중심부 근처로 탐사선을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곳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26,000 광년입니다. 탐사선이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송출한다 하더라도 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지구에서는 이미 26,000년의 세월이 흘러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건설한 총 시간이 1만 년 남짓임을 감안할 때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의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이 아예 사라졌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데이터 지연은 은하 단위의 여행을 고립된 섬들의 파편화된 역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주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문명이 되어야 하며 지구라는 모행성과의 연결고리는 물리 법칙에 의해 영원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제한되는 생물학적 대안들은 그 자체로 인류의 정의를 다시 쓰게 만듭니다. 수만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은하를 가로지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지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 수준의 깊은 냉동 수면, 즉 크라이오제닉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몸을 차갑게 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내의 수분이 얼면서 결정화되어 세포막을 찢어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신체의 모든 액체를 특수한 부동액 성분으로 치환하는 유리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수만 년 동안 냉동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우주선 외부에서 쏟아지는 괴너지 우주선, 커밍 레이즈, 은 우주선 장갑을 뚫고 들어와 잠든 승무원들의 DNA를 끊임없이 파괴할 것입니다. 수만 년 후 해동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온전한 생명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대안은 이른바 세대 우주선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폐쇄 생태계를 갖춘 우주선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번식하며 수백 세대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행을 시작한 사람과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대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물리학적, 생태학적 난제는 더욱 가혹합니다. 닫힌 개 내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단 하나의 원자도 외부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수만 년 동안 완벽한 자원 순환을 유지하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처절한 도전입니다. 산소, 물, 영양소의 미세한 손실조차 수천 년의 세월이 쌓이면 치명적인 고갈로 이어집니다. 또한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 우주선 전체를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피로도와 금속의 부식은 수만 년의 세월을 견디기 힘듭니다. 결국 은하 여행은 단순히 기계적인 문제를 넘어 닫힌 생태계가 우주의 가혹한 무질서에 얼마나 오래 저항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물학적 장벽을 뚫고 항해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은하라는 공간 자체가 인류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계 내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을 은하 거주 가능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약 26,000 광년 떨어진 비교적 평온한 나선팔의 변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하 중심을 향해 나아가거나 혹은 은하의 극단적인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은하 중심부로 갈수록 별들의 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별들이 밀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초신성 폭발과 같은 거대한 천체 물리학적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초신성 폭발은 수십 광년 내의 모든 생명체를 증발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감마선 폭발을 동반합니다. 은하 중심부는 수많은 태양들이 뿜어내는 강력한 방사선과 중력적 간섭이 소용돌이치는 지옥과 같은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 은하의 심장부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인 궁수자리 A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천체는 주변의 별들을 집어삼키며 막대한 양의 X선과 방사선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습니다. 은하 중심부로의 여행은 마치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류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경로는 은하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 아주 좁은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우리는 은하의 나선팔 중에서도 방사선 수치가 낮고 항성 밀도가 적절한 안전 통로만을 골라 이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하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환상을 깨뜨리는 냉혹한 제약입니다. 반대로 은하의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여행 또한 순탄치 않습니다.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 즉 금속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것은 새로운 행성이 형성될 재료가 부족하다는 뜻이며 인류가 중간 기착지로 삼을 만한 암석형 행성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하의 끝단에서 우리는 그저 가스 구름과 오래된 별들만이 흩어져 있는 황량한 우주적 사막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류의 은하 항해는 은하 중심의 방사선 지옥과 은하 외곽의 자원 부족이라는 두 장벽 사이에 좁은 틈새를 공략해야 하는 정교한 전략적 항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물리적 위협은 바로 은하 자기장과 성간 가스입니다.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은하를 가로지를 때 은하 전체에 퍼져 있는 미세한 자기장과 가스 구름은 우주선 표면에 막대한 마찰열과 전자기적 간섭을 일으킵니다. 특히 성간 공간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고밀도 가스 구름인 성간 분자원을 통과할 때는 우주선이 마치 거센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배처럼 물리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입자들과의 충돌은 우주선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체의 원자 구조를 변형시켜 예기치 못한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인류의 은하 여행은 빛의 속도라는 절대 법칙과 은하라는 거대 구조가 가진 환경적 가혹함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하가 뿜어내는 치명적인 에너지와 수만 년이라는 시간의 부식을 견뎌내야 합니다. 은하의 나선팔을 따라 이동하며 우리는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목격하겠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는 생명체를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감마선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우리 은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 거대하고 위험한 엔진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과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라는 비교적 안온한 울타리를 넘어 은하와 은하 사이의 진정한 허공, 즉 은하 간 공간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그 어떤 위험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물리적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과연 은하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 광막한 빈 공간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이제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더 거대한 힘, 암흑 에너지와 중력의 전쟁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의 우주선은 우리 은하라는 안온한 요람의 마지막 경계선, 즉 은하 후광을 지나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광막한 시면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이곳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대한 틈새인 은하간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성간 공간이 별들 사이의 빈틈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마주할 곳은 은하들이 섬처럼 떠있는 거대한 대양 그 자체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류가 직면하게 될 거리는 이제 광년의 단위를 넘어 수백만 광년이라는 인간의 뇌로는 도저히 시각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공허 속에서 인류는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들의 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끌어당기려는 중력과 모든 것을 밀어내려는 우주의 가속 팽창 사이의 처절한 대결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는 홀로 우주를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 주변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삼각형짜리 은하, 그리고 약 50여 개의 작은 외소 은하들이 모여 하나의 중력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인류가 우주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고향의 범위이자 중력이라는 다치 우주의 팽창이라는 것엔 파도에 맞서 간신히 배를 붙잡아두고 있는 마지막 항구입니다. 우리가 이 국부 은하군 내에서 다른 은하로 이동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주에서 몇 안 되는 중력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겨내고 물체들을 서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인류의 목표가 될 곳은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보다 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나선 은하로
현재 우리 은하를 향해 시속 40만 킬로미터라는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은하가 우주 팽창의 영향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과 달리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서로의 강력한 중력에 묶여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250만 광년의 간극을 가로질러 안드로메다에 도달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부 은하군이라는 거대한 중력 시스템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은하 내 항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하간 공간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진공에 가까운 곳입니다. 성간 공간보다 입자 밀도가 수백만 배나 낮으며 그곳에는 별도, 행성도, 빛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선이 이 암흑의 바다를 건너는 수백만 년 동안 승무원들이 창밖으로 보게 될 풍경은 오직 멀어지는 우리 은하의 희미한 빛과 조금씩 커지는 안드로메다의 실루엣뿐일 것입니다. 이곳은 열역학적으로도 지독하게 냉혹한 곳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만이 존재하는 영하 27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우주선은 자체적인 여론을 완벽하게 보존하며 수백 세대, 아니 수천 세대를 버텨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론적인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국부 은하군에 속한 은하들은 우주 팽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 뭉쳐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암흑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암흑 물질의 후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질량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중력이 시공간의 팽창을 억누르고 은하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국부 은하군 내에서 여행한다는 것은 이 암흑 물질이 만들어낸 중력의 거품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품 안에서는 물리학의 법칙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용하며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만 있다면 안드로메다나 마젤란 은하 같은 위성 은하들 사이를 왕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이 국부 은하군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그 너머에 있는 천여 자리 은하단이나 더 먼 최은하단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인류가 마주할 가장 거대한 에너지의 장벽입니다. 국부 은하군 전체의 중력적 구속을 끊고 탈출하기 위해서는 수조 개의 태양 질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탈출 속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료를 많이 태우는 수준이 아니라 시공간의 공률 자체를 극복해야 하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만약 인류가 이 장벽을 넘지 못한다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수십억 년 후 충돌하여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합쳐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국부 은하군이라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은하간 공간을 항해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겪게 될 또 다른 물리적 현상은 은하간 매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비록 은하 사이의 공간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수백만 대에 달하는 희박한 이온화 가스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를 온고온 은하간 매질이라고 부르는데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 매질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자기적 마찰과 방사선 노출은 은하 내 여행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거대한 공허 속에서는 우주 전체를 가로지르는 초개너리 우주선 Cosmic Rays 들이 아무런 방해물 없이 우주선을 타격합니다. 별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보호막이 없는 이곳에서 우주선은 우주에 날 것 그대로의 폭력적인 에너지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국부 은하군은 인류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주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 밖의 은하들은 허블의 법칙에 따라 우리로부터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흑 에너지의 영향으로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국부 은하군과 그 외 우주 사이의 간극은 매 순간 빛보다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광속에 가까운 우주선을 만든다 해도 국부 은하군을 한번 벗어나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외부 우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며 영원히 멀어져 가는 은하들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여행은 인류에게 존재론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는 수천억 개의 별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지만 은하간 공간에서는 수백만 광년 동안 단 하나의 별조차 만날 수 없습니다.
우주선 안의 생태계가 무너지거나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 어떤 행성에서도 자원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주선이 처음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질량과 에너지만이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여기서 여력학 제2법칙은 가장 잔인한 집행관이 됩니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흩어지고 질량은 마모되며 수만 년의 세월 동안 개의 엔트로피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안드로메다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엔트로피의 파괴적인 행진을 수백만 년 동안 늦출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적 성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부 은하군 내의 위성 은하들, 예를 들어 대마젤란 은하나 소마젤란 은하 같은 곳을 탐험하는 것은 인류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 공전하는 작은 은하들로 은하 간 항해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은하들조차도 수십만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 그곳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인류 문명은 수만 년의 세월을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부 은하군이라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은 결국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닿는 곳까지로 한정됩니다. 결국 이 네 번째 단계의 여정은 인류에게 중력의 닻이라는 개념을 각인시킵니다. 우주는 무한히 넓고 자유로운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력이라는 끈에 묶인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속한 이 작은 섬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섬 밖의 거친 바다로 나가는 순간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거대한 해류에 휩쓸려 영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꿈꿀 수 있는 가장 긴 여행의 실질적인 끝은 바로 이 국부 은하군의 가장자리입니다. 그 너머에는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인류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물리학적 금지구역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금지구역의 정체, 즉 인류를 영원히 격리하려는 우주의 가속 팽창과 암흑 에너지의 벽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진 물리학의 모든 상식이 무너지고 시공간 자체가 적대적으로 변하는 최후의 전선입니다. 우리가 속한 국부 은하군이라는 작은 섬을 뒤로하고 이제 인류의 시야는 수천 개의 은하가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우주의 더 깊은 곳, 즉 최운하단의 세계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류가 거주하는 우주적 주소의 거대한 이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라니아케아 최운하단입니다. 하와이어로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이 거대한 구조는 약 10만 개의 은하를 품고 있으며 그 크기만 해도 5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은하들의 강물은 거대한 끌개라고 불리는 중력의 중심점을 향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약 이 거대한 흐름을 타고 더 먼 우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 섬뜩한 장벽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절벽, 바로 암흑 에너지에 의한 우주의 가속 팽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뭉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더 거대한 척도에서 보면 중력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힘이 시공간의 밑바닥에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힘으로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를 밀어내며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하들이 공간 속에서 멀어지는 운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하들이 딛고 서 있는 시공간이라는 천 자체가 사방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은 인류의 우주 항해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변수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다음 최은하단을 향해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자체가 우리 앞에서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주론적 적색편이라는 기묘한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 우주에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은 원래의 색보다 더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이는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 자체를 고무줄처럼 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이 붉게 변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잃는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이 실제보다 더 멀고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인류가 라니아케아 최운하단의 경계를 넘어 이웃한 다른 최운하단으로 가려 할 때 이 적색 편의는 단순한 빛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정복해야 할 시공간의 저항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은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우리가 그곳에 가까워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가장 당혹스러운 진실 중 하나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속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르게 공간 속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이라는 격자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는 광속을 가볍게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매우 비극적인 결론을 안겨줍니다. 우리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은하들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빛의 속도로 그들을 향해 달려간다 해도 매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위로 뛰어 올라가려는 사람의 처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발을 빨리 놀려도 결국 우리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속 팽창의 벽은 인류를 우주적 고립이라는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라니아케아 최운하단이라는 거대한 구조조차도 사실은 암흑 에너지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국부 은하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은하단은 암흑 에너지에 밀려 우리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은하가 우리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해도 이미 특정 거리 밖에 있는 은하들에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넓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영역은 반대로 매 순간 줄어들고 있는 셈입니다. 라니아케아 최운하단 내부의 은하들조차도 먼 미래에는 암흑 에너지의 힘에 의해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력이 은하들을 붙잡아두려 처절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우주 전체의 밀도가 낮아지고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력은 이 전쟁에서 패배할 운명입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의 한계선은 바로 이 암흑 에너지가 중력을 압도하는 지점, 즉 시공간의 팽창 속도가 광속에 도달하는 그 보이지 않는 벽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너머의 우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무규우의 영역입니다. 그곳에 어떤 문명이 존재하든 어떤 경이로운 천체가 있든 인류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도 그곳에 발을 디딜 수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주는 단순히 텅 빈 상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팽창하는 역동적인 실체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이 실체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상수이며 이 상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한 인류의 여정은 반드시 끝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꾸는 우주 제국은 은하계 전체를 호령할 수는 있겠지만 우주 전체를 호령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각 은하단은 암흑 에너지라는 광막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으며 섬들 사이의 강역은 빛조차 건널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가속 팽창은 인류의 지식 전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정보는 빛에 실려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시공간이 팽창하면서 이 정보의 흐름 역시 느려지고 왜곡됩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먼 은하의 모습은 사실 수십억 년 전의 과거 모습이며 그 은하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은하는 이미 암흑 에너지에 의해 산산조각 났거나 다른 곳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이미 상영이 끝난 필름의 잔상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가 이 여행을 지속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신기루를 쫓는 방랑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우주적 가용 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우주 초기에 문명이 탄생했다면 그들은 더 많은 은혜에 도달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의 나이가 이미 138억 년이나 지난 시점에 살고 있으며 암흑 에너지는 이미 충분히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주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결국 인류라는 종이 여행할 수 있는 최장거리는 기술의 진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 역사의 어느 시점에 태어났느냐는 우연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진 좁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라니아케아 최운하단의 수많은 은하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그 풍경은 인류에게 존재론적인 겸손함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고 시공간을 휘어잡는 기술을 개발한다 해도 우주 전체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인류의 호기심의 경계선을 긋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토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우리는 이 가혹한 물리적 진실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국부 은하군이라는 이 작은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인류의 여정은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암흑 에너지의 벽이 가로막는 그 최후의 경계선, 즉 우주론적 지평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은하들과 함께 인류의 꿈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는 종말의 풍경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곳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최후의 지점이자 모든 여정이 멈춰야만 하는 절대적인 마침표가 찍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마지막 경계선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제 그 운명적인 마지막 장을 펼쳐보려 합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암흑 에너지가 시공간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여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모든 기술적 진보, 즉 반물질 엔진, 시간 지연을 이용한 항해, 은하 간의 도약 등은 모두 이 거대한 물리적 장벽 앞에서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와 도달 가능한 우주 사이의 냉혹한 분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밤하늘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언젠가는 갈 수 있으리라 믿지만 물리학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빛의 속도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97%는 이미 물리적으로 도달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최후의 경계, 우주론적 지평선입니다. 우선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무엇인지 아주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기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138억 년 동안 빛이 달려온 거리만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그동안 계속 팽창해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까지의 거리는 약 460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볼 수 있는 것과 갈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암흑 에너지에 의해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를 추월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우리는 우주론적 사건의 지평선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 빛의 속도로 쏘아 올린다 해도 현재 약 180억 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은혜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도망가는 속도가 우리가 그들을 뒤쫓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180억 광년이라는 숫자는 인류가 꿈꿀 수 있는 우주 여행의 절대적인 한계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물리 법칙의 허점을 찾아낸다 해도 시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은하가 이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그들의 희미한 빛을 보고는 있지만 그것은 수십억 년 전 그들이 보낸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습니다. 그 은하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정보조차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아주 작은 한 구석에 영원히 갇혀버렸음을 의미하는 물리학적 선고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평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향해 점점 더 좁혀져 옵니다. 암흑 에너지가 시공간을 더 빨리 밀어낼수록 우리가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수천억 년이 흐른 뒤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그때 인류의 후손들이 밤하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진 밀코메다라는 단 하나의 거대 은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은하는 이미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려
우주는 마치 텅 빈 암흑의 바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시대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우리 은하만 존재한다고 믿게 될 것이며 빅뱅의 흔적인 우주 배경, 복사조차 너무 길게 늘어나 감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종말이자 여행의 종말입니다. 갈 곳도 없고 볼 곳도 없는 완벽한 고립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영토는 우리가 속한 국부 은하군으로 한정됩니다.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그리고 그 주변의 작은 위성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단단히 묶여 있어 우주의 팽창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암흑에너지라는 것엔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유일한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의 실질적인 끝은 이 국부 은하군 내에서의 이동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로의 이주, 그리고 그 주변의 외소 은하들을 개척하는 것이 인류라는 종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과업입니다. 그 밖의 모든 은하단과 최은하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금지 구역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왜 이토록 광활하면서도 우리에게 그 일부분만을 허락한 것일까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점점 더 좁아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리학은 우리에게 인류가 결코 우주의 주인공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팽창하는 거대한 거품 속에 갇힌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한계는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이 작은 은하와 이웃한 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지금 탐험할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들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긴 여행은 결국 종말을 향한 행진이기도 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여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마지막 별들이 연료를 다해 식어버리는 열적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인류의 여정도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인류는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최후의 1인치까지 발을 뻗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오르트 구름을 지나고 알파 센타우리의 외계 행성에 발을 딛고 은하의 나선파를 가로질러 안드로메다의 낯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과정은 비록 우주 전체 규모에서는 미미할지라도 인류라는 종에게는 신화적인 대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가 우리에게 그어놓은 마지막 한계선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중력을 뿌리치는 것부터 시작해 광속의 한계와 싸우고 암흑 에너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이 모든 과정이 인류의 숙명입니다. 가장 긴 여정의 답은 국부 은하군의 중력 경계입니다. 그 너머는 물리학이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며 시공간 자체가 우리를 거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수천억 개의 별과 수조 개의 행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기억될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가 우주에서 도달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계와 그 여정의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탐구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무한하다고 믿었던 우주가 사실은 폐쇄된 방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방 안의 가구 하나하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의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주의 끝까지 갈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도달하는 그 모든 곳이 인류에게는 새로운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냉혹한 법칙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탐구하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지평선이 언젠가 인류의 지혜로 극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장벽으로 남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 지평선 너머에 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인류의 지식 지평을 넓히는 이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우주의 신비와 과학의 정수를 담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주는 넓고 우리의 호기심은 그보다 더 넓습니다. 감사합니다.